안녕하세요. 저는 라인 미디어 플랫폼 팀에서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동진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라인 미디어 스토리지의 스케일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다음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라인 미디어 스토리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먼저 간략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 스토리지 전방 배치 프로젝트의 필요성, 당면했던 문제들, 그리고 적용으로 인한 기대 효과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릴리즈 이후에 라인 미디어 스토리지의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미디어 플랫폼은 메시지, 타임라인, 앨범을 비롯해 약 100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라인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OBS, 비전 AI, 라이브 펑션으로 구성됩니다. OBS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약자로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분산 스토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BS는 라인 사용자가 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서 미디어를 송수신 가능하도록 시스템 설계와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OBS는 사용자가 저장한 원본 미디어에 대한 가공도 지원합니다. 이미지는 다양한 형태의 썸네일을 생성할 수가 있고, 비디오는 서비스에서 원하는 해상도로 트랜스코딩도 가능합니다. 미디어 플랫폼은 여기에 더해 미디어 자체를 이해하는 기능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비전 AI 펑션입니다. 이미지로부터 텍스트를 추출하는 OCR이나 성인 이미지 필터, 상품을 인식하고 분류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방송의 송출과 시청, 챗, VOD까지 라인 서비스에서 필요로 하는 방송 환경을 지원하는 라이브 펑션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 미디어 플랫폼의 근간이 되는 OBS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OBS는 하루 70억 건 이상의 요청을 처리하고 있으며 평일 피크 시간 기준 약 500GBps 이상의 트래픽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저장 가능한 스토리지를 60페타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논리적 규모이며 복제본 등을 감안한 물리적 규모는 그보다 더 크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OBS는 다양한 라인 서비스들이 릴리즈하면서 트래픽이 꾸준히 증가해왔는데요. 여기에 더해 올해 상반기부터는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트래픽이 추가돼서 총 트래픽의 증가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OBS는 특정 국가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나 크리스마스, 새해와 같은 이벤트 데이 때도 트래픽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올해 신년 트래픽 대응 과정을 인용한 자료입니다. 하얀 선 기준으로 일본과 대만 각 새해 시점에 2배 이상의 트래픽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OBS는 이렇게 트래픽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OBS는 라인에서 유통되는 각종 미디어를 서빙함으로써 단일 플랫폼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트래픽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라인 전체 트래픽의 약 절반 이상이 OBS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서버와 네트워크를 포함한 인프라 또한 대규모로 구성됩니다. 라인 서비스 초기인 2013년과 지금의 OBS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지 볼륨은 3PB에서 60PB로 지금 약 20배 넘게 증가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서버는 2013년 기준 270대 규모에서 현재 2,900대 이상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요청 수는 70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이 요청을 처리하는 딜리버리 서버는 3배 조금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미지와 비디오를 처리하는 프로세싱 서버는 7년 전에 비해 오히려 줄었습니다. 보시면 OBS 서버가 그동안 성장해온 규모의 정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스토리지 용량 절감 기술을 비롯한 저장 기술 개선, 사용자 미디어 접근 패턴에 기반한 캐시 최적화, 적극적인 GPU 활용 등으로 운영에 필요한 서버 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OBS의 내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와의 접점에는 OBS의 서비스 뷰어가 있으며 이 외에 인증, 스토리지, 캐시, 프로세서의 컴포넌트들로 구성됩니다. 각 컴포넌트들은 독립적으로 스케일아웃이 가능하고요. 서비스 뷰어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면서 인증, 캐시, 저장, 변환과 같은 일련의 작업을 각 컴포넌트에 위임합니다.
OBS는 다양하고 리치한 API들을 제공하지만 그 태생의 스토리지인 만큼 요청의 많은 부분은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스트리밍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OBS는 플랫폼으로서 어느 사용자가 미디어 스토리지 업로드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뛰어난 보안성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미디어 스토리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OBS는 일본, 한국, 싱가폴, 독일, 미국 이렇게 5개의 IDC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포인트 오브 프리센스, 즉 팝이라고 부릅니다. 라인 사용자는 자신과 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팝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라인은 일본에서 시작됐으며 지금은 전 세계 사용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라인 앱을 이용해서 채팅에서 이미지, 비디오를 쉐어하거나 타임라인에 포스팅하거나 소중한 순간을 앨범에 담아두면 모두 OBS의 미디어 스토리지에 저장됩니다. 라인 뉴스의 기사나 블로그를 볼 때도 유명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를 감상할 때도 라인 라이브의 VOD를 시청할 때도 미디어 스토리지에 저장된 컨텐츠를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인의 서비스들이 성장하면서 OBS 트래픽 역시 함께 증가해 왔습니다. 저장해야 할 데이터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용자에게 일관된 송수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보다 안전하면서 값싸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디어 스토리지 전방 배치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OBS는 5개의 팝에서 운영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팝에는 모든 OBS의 컴포넌트들이 배치된 것은 아닙니다. 팝은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는 서비스 비용과 미디어 접근 가속을 위한 캐시풀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팝에는 스토리지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팝에 스토리지가 배치되었을 때 해결 가능한 문제들과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챗에서 수신자가 미디어 메시지를 읽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신자는 본인에게 송신된 미디어를 OBS 서비스 뷰어에 다운로드 요청을 합니다. 서비스 뷰어는 수신자가 요청한 오브젝트가 캐시에 존재하는지 체크를 합니다. 만약 오브젝트가 캐시되어 있다면 캐시된 오브젝트를 수신자에게 전송합니다. 수신자는 캐시된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빠르게 미디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라인 사용자 요청은 그 인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안전합니다. 만약 캐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캐시 서버는 스토리지로부터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캐시한 후에 사용자에게 응답합니다. 수신자는 캐시된 결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럭저럭 괜찮은 속도로, 하지만 이전의 경우보다는 느린 속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캐시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OBS 팝에 대규모의 캐시 서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물리적인 제약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스토리지에 비하면 캐시라는 곳은 한참 작은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BS를 캐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접근 가능성이 있는 오브젝트들을 선별적으로 캐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수신 가능성이 있는 그룹챗이나 오픈챗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미디어는 캐시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1:1 대화방은 그룹챗의 미디어보다는 캐시할 가치가 적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캐시를 통해 오브젝트 접근의 가속 혜택을 받는 사용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OBS에서 컨텐츠를 선별해서 캐시 가속 설정을 하더라도 사용자 간 응답 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최초로 다운로드를 요청한 사용자는 오브젝트가 캐시되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스토리지에서 가져온 것과 동일한 응답 속도로 수신이 됩니다. 두 번째 사용자부터는 첫 번째 사용자가 캐시해둔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캐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인해 캐시 서버와 스토리지 서버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캐시되는 오브젝트와 그렇지 않은 오브젝트의 응답 속도 차이가 더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미디어 스토리지 자체를 주 사용 국가에 전방 배치하게 되면 위에 소개해드린 구 케이스들은 큰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오브젝트를 캐시에서 가져오나 스토리지에서 가져오나 응답 시간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다른 IDC 간의 통신은 임대회선을 사용합니다. 임대회선은 용어 그대로 회선을 라인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해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임대회선은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나 새해 같은 이벤트 데이를 대비한 그 대형 트래픽 역시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용량을 임대해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팝에는 스토리지 없이 캐시만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가 요청하는 오브젝트에 대해 캐시 미스가 발생하면 스토리지로부터 오브젝트를 가져오는 트래픽은 바로 이 임대의 회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캐시 히트율은 OBS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캐시 히트율은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태국 사용자의 트래픽은 OBS 싱가포르 팝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라인의 가입자 수는 일본이 가장 많지만 미디어 유통은 태국이 가장 많습니다. 이미지, 비디오의 생산과 소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요. 태국 사용자 요청의 70%는 캐시에서 응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30%는 스토리지로 트래픽이 흐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되겠죠.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싱가포르가 일본의 임대회선을 선 하나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메쉬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 임대회선 가용량 또한 다른데요. 태국의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면 캐시 미스에 해당하는 30% 트래픽 역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구간별로 트래픽 가용량을 모두 늘려줘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와 가용량 수치는 예로 든 것이며 실제 라인 인프라 구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미디어 스토리지가 전방 배치될 경우 이벤트 데이로 인한 사용자형 트래픽 또는 캐시 미스로 인한 스토리지형 트래픽이 증가해도 모두 싱가포르 권역에서 수용하므로 싱가포르, 일본 간의 임대회선 사용량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트래픽 컨트롤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팝 트래픽 증가에 따른 임대회선 계약 용량을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지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OBS 팝의 전체 캐시풀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캐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모든 요청이 일본에 배치된 스토리지를 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임대회선 사용량이 급증하며 스토리지 부하 역시 급상승하게 됩니다. 싱가포르 팝의 캐시 문제에 대해 일본 팝을 사용하는 대만과 일본 유저들이 함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OBS가 캐시 정책을 업데이트하던 중에 문제가 발생했던 상황인데요. 싱가포르 캐시 히트율이 평소 75%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15%까지 급락하자 임대회선이 최대 계약 용량에 근접했었습니다. 다행히 트래픽이 많지 않은 시간이어서 장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캐시를 단순히 캐시로만 쓰는 게 아니라 OBS를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컴포넌트가 돼서 캐시와 강한 종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임대에선 해저 케이블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에선 몇 가닥이 끊어져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선 수리선이 직접 가서 끊어진 부분을 복구하게 되는데 복구할 때까지 서비스는 계속해서 장애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스토리지가 전방 배치되면 서비스 비호가 캐시 실패를 감지하고 스토리지만을 사용하도록 변경합니다. 물론 일본 팝은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캐시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회선 단절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미디어 스토리지를 라인 주요 국가로 전방 배치하는 것은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싱가폴 리전에서 네트워크 고립과 같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싱가폴 사용자들에게 또 다른 액티브 OBS의 DNS를 전파해 트래픽을 분산 수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래서 OBS는 특정 리전의 전체 장애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싱가폴, 일본을 포함해 최소 3개의 리전에 미디어 스토리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 OBS가 오브젝트별로 미디어 스토리지의 리전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특정 팝이 아닌 OBS가 운영 중인 어떤 팝을 사용하시더라도 미디어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별 인프라 상황이나 라인의 기술적 또는 전략적 결정으로 리전별로 다른 볼륨의 스토리지를 운영해야 할 때 OBS에서 각 리전에 저장되는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형 응답 속도 품질 향상으로 시작해서 인프라 비용 절감, 고가용성 확보까지 미디어 스토리지 전방 배치 프로젝트는 그 이점이 다양한데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어떤 스토리지 솔루션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마주한 문제들에 대한 기술적 결정들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공유합니다. 먼저 라인의 미디어 스토리지로서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 허용인데요. 데이터 서버 같은 스토리지의 일부 컴포넌트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서비스는 1년 365일 언제든 사용자가 스토리지에 대한 읽기, 쓰기 요청을 하면 처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일관성인데요. 분산 스토리지는 일반적으로 HA를 보장하기 위해 원본에 대한 복제본을 몇 벌 만들어 두는데 어느 IDC에 어느 복제본에 접근을 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값을 응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레질런시인데요. 데이터를 이동, 복제 또는 조작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탐지하고 복구가 가능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확장성인데요. 스토리지 서비스 자체를 전체 셧다운하지 않고 쉽게 볼륨을 확장 가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효율성인데요. 유지 비용 최소화 항목은 미디어 스토리지 선택에 있어서 꼭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OBS는 스토리지 절감 기술을 어플리케이션 레벨에 구현해두고 여기에 상용 분산 스토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용 스토리지는 해외에서의 전문 운영 인력 모집의 어려움과 운영 비용 측면에 있어서 전방 배치 스토리지로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열거한 요구사항들에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오픈소스 위주로 신중하게 검토했었고 최종적으로 셉을 선정했습니다. 셉은 앞서 열거했던 미디어 스토리지로서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충족되었고 라인 베르다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이미 셉을 운영하던 중이었던 터라 클라우드 스토리지 팀에서 기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셉은 오브젝트, 파일, 블록 스토리지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키와 그 키에 해당하는 값으로 저장과 접근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아마존 S3 API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미 구현된 아마존 SDK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도스 게이트웨이는 스테이트리스한 HTTP 서버로서 원하는 만큼 스케일아웃이 가능해서 확장에 유리합니다. 또한 그레이스풀 셧다운을 지원해서 셉 버전 업그레이드, 패치 같은 메인터넌스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일 스토리지는 일반 파일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셉 FS라고도 하고요. 이 셉 FS를 사용할 경우 포직스 구현체를 사용할 수 있어 개발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셉 FS는 아키텍처상 파일 시스템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MDS, 즉 메타데이터 서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록 스토리지는 이름처럼 단순히 바이트 시퀀스가 이어지는 형태로 I/O가 필요한 VM에 디바이스 이미지를 어태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세 가지 타입 중 어떤 형태로 사용하게 되든 결국 셉 클러스터에 정형화된 방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파일 스토리지와 오브젝트 스토리지 중 어떤 걸로 사용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많은 리서치와 POC 끝에 저희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OBS는 RESTful AP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OBS의 AWS의 S3 API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상용 제품 또는 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스토리지 제품들은 S3 API를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OBS 역시 라인의 미디어 스토리지로서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S3 API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OBS와 셉 스토리지 사이에 S3 API를 사용하고 이후에 S3 API를 사용자양 지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앞서 OBS가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OBS와 셉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스토리지 프론트엔드에서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고 사용자가 업로드한 데이터에 대해 어떤 키값을 참조해서 또 어떤 룰에 의해서 정해진 데이터 서버 중 한 곳에 잘 저장을 하고 여러 복제본을 원본과 다른 데이터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들의 작업들일 겁니다. 스토리지 공통의 기능들이지만 셉과 OBS 각자의 구현이 다르기 때문에 셉이 OBS보다 기능이나 성능 면에서 낫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OBS에 차용해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OBS의 미디어 스토리지는 세 종류의 하드웨어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상단에 지금 보이시는 스토리지는 성능이 좋지만 구성 비용이 비쌉니다. 반면에 하단에 보이는 스토리지는 성능은 비교적 떨어지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그만큼 대용량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의 접근 빈도는 업로드 이후에 수일 내에 가장 많고 한 달, 1년 등 후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거의 접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미디어 스토리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하드웨어 스펙이 다른 스토리지로 오브젝트를 이동시킴으로써 저장 및 유저 요청에 대한 응답 속도와 저장 비용 모두를 최적화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을 스토리지 클래스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현재 OBS는 이 기능을 배치 작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셉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라이프 사이클 룰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 이후에 오브젝트를 특정 스토리지 클래스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선택하게 된 마지막 배경은 바로 셉FS의 MDS입니다. 만약 액티브 MDS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 스탠바이 MDS가 액티브 MDS로 역할이 변경됩니다. 셉FS 적용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 롤 체인지에 소요되는 시간인데요. 셉FS는 스탠바이가 액티브로 롤 체인지 되기 전까지 모든 요청이 블락됩니다. 저희가 실험한 바에 따르면 보통 롤 체인지에 소요되는 시간은 3초에서 4초가 걸렸습니다. 사실상의 싱글 포인터 페일리어고 라인 미디어 스토리지가 3초 동안 요청 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에 반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아키텍처상 MDS가 불필요하고 이에 따른 싱글 포인터 페일리어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셉FS는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기능들이 스테이블이 아닌 익스페리멘탈 상태가 많았기 때문에 오브젝트 스토리지 사용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OBS 사이드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토리지 IO 어댑터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고 다음은 셉의 오브젝트 불변성에 대해 기존 커머셜 스토리지와 개념적인 충돌이 발생한 부분 마지막으로 어떤 서비스를 전방 배치된 스토리지로 이전할지 고민했던 부분을 공유합니다. OBS의 서비스 비용은 지난 10년간 다양한 라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생긴 비즈니스 로직들과 플랫폼으로서 지원해야 할 공통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한 로우 레벨에서는 스토리지와 트래픽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어느 스토리지에 어느 데이터 서버에 저장할 것인지 결정하고 실제 스토리지 IO를 수행하는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OBS에서 셉은 커머셜 스토리지를 완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방 배치용으로 선택한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OBS 입장에서는 두 스토리지 모두 지원이 가능해야만 했습니다. 커머셜 스토리지는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셉은 AWS에서 제공하는 S3 SDK를 사용했는데 서로 동작이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커머셜 스토리지는 RPC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셉은 HTTP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머셜 스토리지 라이브러리는 블로킹 IO로 제작되었고 S3 SDK는 non-blocking IO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플로우가 기존에는 푸시 방식이었으나 S3 SDK는 풀 방식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단순히 서비스 BO에 S3 SDK만 추가해서 사용하기는 힘들었고요. 스토리지 레이어에 대해 대폭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서비스 BO에 직접 구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비스 BO처럼 스토리지 IO를 하는 이미지와 비디오 처리 서버에도 모두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스토리지 IO 어댑터를 추가하면서 이전의 구현보다 결합도를 낮출 수가 있었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어느 스토리지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추상화된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만 사용하게 돼서 보다 유연해졌습니다. 어댑터는 리액티브 스트림즈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를 청크 단위로 읽어서 큐에 채워주는 퍼블리시어, 각 스토리지 연산을 담당하는 서브스크라이버를 구현했고 스토리지 특성상 또는 네트워크 환경별로 서브스크라이버의 I/O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리시어에서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방식이 아닌 서브스크라이버에서 처리 가능한 상태일 때 데이터를 요청하는 백프레셔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스토리지 SDK는 별다른 수정 없이 기존의 구현체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도 이득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어댑터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작이 돼서 스토리지 IO가 필요한 컴포넌트들의 표준화된 비동기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인 챗에 있는 미디어를 친구에게 포워딩을 하면 친구는 OBS의 카피 API를 사용해서 복제본을 생성합니다. 다음과 같이 내가 친구 A에게 전달하면 A의 공간에, B에 전달하면 B의 공간에, C에 전달하면 C의 공간에 복제본이 저장됩니다. 그런데 여기 셉 스토리지가 추가되면서 커머셜 스토리지와 셉 간에도 복사를 지원해야 하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원본은 커머셜 스토리지에 있을 수도 있고 셉에 있을 수도 있는데 두 스토리지는 서로 호환되는 API가 없습니다. 이때도 역시 리액티브 스트림즈의 컨셉을 차용했는데 원본이 있는 스토리지의 퍼블리셔를 구현하고 복제본을 만들 스토리지의 서브스크라이버를 구현해 카피 연산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원본이 커머셜 스토리지에 있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커머셜 스토리지의 퍼블리셔에서는 데이터를 청크 단위로 읽어서 큐잉을 하고요. 셉의 서브스크라이버는 이 데이터를 소비하면서 청크 단위로 셉 스토리지에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 간에 백프레셔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서브스크라이버가 처리할 수 있을 적당량만 큐잉하므로 스토리지 간 네트워크 속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큐잉으로 인한 메모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인 챗에는 이어올리기 기능이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중간에 순간적인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업로드 단절이 되셨던 경우가 있으셨을 겁니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리센드 UI를 보셨을 텐데요. 사용자 패킷을 아끼기 위해 처음부터 업로드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리센드 버튼을 클릭하면 그동안 업로드했던 부분을 제외하고 초록색 화살표 버튼이 가리키는 부분부터 이어서 송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머셜 스토리지는 파일 스토리지로서 기본 저장 단위가 파일이라 어펜드가 가능했는데요. 반면에 셉의 오브젝트는 임뮤터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한 업로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장이 되지 않아서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셉에서는 멀티파트 푸시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여러 개의 파트를 업로드해서 하나의 완전한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저희는 이 리즈머블 업로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활용했습니다. OBS에서 사용자로부터 수신받는 패킷을 고정 크기로 어그리게이션해서 각 파트를 생성하고요. 셉에 업로드합니다. 패킷을 모두 수신받아 오브젝트 생성이 필요할 때 OBS는 업로드가 끝났다라는 시그널을 셉에 전송하고 셉에서는 그동안 업로드했던 파트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완전한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멀티파트 풋의 시퀀스인데요. 셉의 멀티파트 풋을 사용하려면 업로드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셉은 동일한 업로드 아이디를 사용한 파트들에 대해서 단일 오브젝트로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이 업로드 아이디 발급받는 부분으로 인한 RTT 오버헤드를 개선할 수 없을지 고민했습니다. 저희는 업로드 아이디를 OBS에서 생성해서 멀티파트 푼 요청에 첫 파트와 한꺼번에 보내는 구조로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업로드 아이디로 인한 RTT를 한 단계 더 줄일 수 있었습니다. OBS가 지원 중인 모든 서비스의 데이터를 전방 배치시키는 작업은 비용 면에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떤 서비스를 먼저 전방 배치된 스토리지를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선정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미디어 스토리지 IDC가 위치해 있는 국가의 재난 상황에도 반드시 동작해야 하는 서비스를 고려했습니다. 그 다음은 미디어 보관 기간에 제한이 있는 서비스를 고려했습니다. 기존 스토리지에서 셉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은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고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가 유사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즉 로컬리티가 강한 서비스들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서비스들을 전방 배치 스토리지에 적용하면 국가 간 설치된 임대선을 적게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검토해 본 결과 바로 메시징 서비스가 이번 프로젝트 첫 적용 대상에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방 배치 프로젝트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배치된 스토리지는 오픈채세 미디어를 지난 10월부터 수용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라인 메시지 서비스도 전방 배치 스토리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거점 국가의 리전에도 미디어 스토리지를 추가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서비스를 전방 배치된 스토리지를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도 계속해서 선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OBS의 API 및 프로토콜의 고도화인데요. 오픈소스 스토리지나 상업용 스토리지에서도 이미 AWS의 S3 API를 지원하고 있고 그 내부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오픈된 SDK를 통해 통일된 API 사용자들이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OBS 역시 사용자를 대상으로 S3 API 지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OBS는 스피디와 HTTP2 등의 프로토콜도 지원했지만 미디어 전송에 특화된 보다 효율적인 프로토콜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유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